네, 안녕하세요. 방문가 김용 국어 류나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보자 경쟁시험 교육론, 그 다음에 문학, 기출문제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해설이기 때문에 답안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교육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문학 해설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교시랑 3교시의 교육론이 나눠서 시험을 치기는 하는데요. 총 7문항에 24점이 배점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7문항 함께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읽기 능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독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독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독해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독해 능력의 앞에 오는 이제 해독 능력에 대해서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독해에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왜냐하면 이 독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독해 수준에 따른 전략을 주로 출제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해독 부분에 초점을 맞췄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올해 수업을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들어와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는데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단위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학기 단위로 이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자 책임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이 학습자들이 적절한 수준에 도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적 책임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2015까지는 이제 배움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이제 얼핏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는데 2022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기초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관심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정말 이거를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2022에서 이런 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기초 문식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초 문식성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유창성, 읽기 유창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어요. 그래서 읽기 유창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두 번째 니은 부분이 뚫려 있는 것도 보시면은 유창성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부분은 사실 1점은 정확하게 획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해독은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뒤쪽에 이제 힌트가 있기는 해요. 보시면 여기 자동성은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정확성이었죠. 정확성은 글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표현성은 글을 적절한 의미 단위로 유연하게 끊어 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중등학습자의 읽기 유창성 부족은 다른 여러 교과의 전반적인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라이트하게 해독과 관련된 그리고 읽기 유창성이 사실은 초등 수준에서 갖춰져서 중등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해보시면은 이게 애들한테 책을 읽혀보면은 이게 다음 줄로 건너뛰어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읽기 유창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초점을, 관심을 보여주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럼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죠. 원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읽기 유창성이 떨어지는 학생들 또는 기초 문식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도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장문의 경우에도 이 행동주의에 따라서 형식주의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문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읽기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작문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쓰기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읽기와 작문을 동시에 이제 결합시킨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초 문식성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요 문제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데 설득 목적의 발표를 위해서 청중 고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청중 고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뭐가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청중 분석이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청중 분석이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올해 출제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시지, 조직 전략, 조직 전략 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평론 아카데미에서 조금 강조를 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 나, 다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 라에 성찰일지가 제시되어 있는 사실 이제까지는 가나 다까지 자료는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4개의 자료를 제시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얘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저거를 문제 푸는데 꼭 활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은 짤막한 자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성 방법에도 가와 나를 참고하여 김 교사가 기억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보시면은 발표 능력이 높은 학생이죠.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자료를 준다고 하네요. 과제를 준다고 하는데 조건 1에서 4 중에 무엇을 제시했을지 밝히고 이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잘못 선택했으면 지금 요 뒤까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잘못 선택을 할 경우에는 얘까지 점수를 잃게 되는 이 점을 통으로 날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김 교사가 기억에게 제시했을 조건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영향을 미쳐요. 이 조건에서 A에서 C 중 어느 것이 설득에 가장 효과적일지 밝히고 그 이유를 해당 조건의 청중의 메시지 처리 동기 측면에서 밝혀라 라고 하는 작성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자 여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나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나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나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먼저 분석을 하고 뒷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보시면 여기 청중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낮을수록 과제 난도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청중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낮을수록 과제 난도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태도 변화에 대해서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냐면 여기 태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 부분에 이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거부 범위에 있고 첫 번째 메시지가 거부 범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거부 범위가 넓다면 주장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메시지가 거부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은 여기 찬성하는 것은 허용, 반대하는 것은 거부, 중립적인 것은 불개입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도 이 방식을 쓰셔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것과 제일 앞에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과 중간에 있는 것, 마지막에 있는 것과 마지막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올해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약간 그런 스타일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 이제 거부의 범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부 범위가 넓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여기 거부 범위가 넓고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개인적 관련성이 높으면 허용 혹은 거부 범위가 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살피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살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요 부분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해서 여기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부분, 그 다음에 반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반대 의견과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것을 찾으시면은 여기 조건 2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경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득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설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렇게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쓰실 때 아무렇게나 쓰실 것이 아니고 요거를 각각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에서 봐라. 나에서 보면은 청중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낮을수록 과제 난도가 높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태도 변화 가능성이 낮은 것은 뭐냐라고 하는 이제 연세로 설명을 하셔야 되죠. 가에서는 태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거부 범위에 있고 두 번째 거부 범위가 넓은
넓은 경우를 우리가 과제 난도가 높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거부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대하는 것이 거부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개인적 관련성이 높을 경우에 거부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교육론에서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을 서술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료에 거의 다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자료 조건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김 교사가 기억에게 제시했을 조건에서 이게 지금 조건이라는 것은 알게 됐죠. 그 다음 A에서 C 중 어느 것이 설득에 가장 효과적일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해당 조건의 청중의 메시지 처리 동기 측면에서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 A, B, C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뭘 골라야 되느냐, 그 다음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활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지금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접근했느냐,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특히 이제 사회평론에서 이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 부분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능력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습니다. 능력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는데 이 능력 요인에 들어가는 것이 지식 수준과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 이게 같지 않다라고 이제 했죠.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수준이에요. 어휘를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배경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앞에 배경 지식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메시지 조직 전략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요 능력 요인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독자랑 청자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갖출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동기는 지금 필자나 화자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평에서도 여기를 이제 조정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이 개인적 관련성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 결론을 내주면은 반발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개인적 관련성이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개인적 관련성을 낮추는 방향. 개인적 관련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메시지 조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이것이 뚜렷하게 자기의 어떤 초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중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공 차원으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입장도 인정은 하는데 근데 사실 공동체를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너도 이런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동체의 관련성 또는 공동체의 요구 이런 쪽으로 이제 끌고 가면은 개인적 관련성이 높다 하더라도 좀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반론을 소개는 해야 되겠죠. 소개는 하는데 뭐는 하지 않는 것. 언급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 반론 자체를 소개를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양면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일 경우에는 반대 입장일 경우에는 양면 메시지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서 B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반대 입장일 경우에는 양면 메시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 개인적 관련성이 높을 경우에는 개인적 관련성이 낮춰지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언급을 하지 않거나 공공 차원으로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아예 B처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사실 두 번째 부분은 메시지 처리 동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작문 이론이 조금 응용된 형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까지 작문 이론은 여기 나와 있는 작문 이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판단을 하는 약간 기입형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형식주의 작문 이론과 인지주의 작문 이론을 조금 활용을 해서 어디로 가져갔냐면 고쳐쓰기 차원으로, 고쳐쓰기 단계로 가져가서 조금 세분화시켜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럼 김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작문 이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딱
나오죠? 오류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오류를 발견하면 표시를 해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식주의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에서 각각 고쳐쓰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차이를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평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문 이론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인데 인지주의 작문이론으로 가면서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지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본다면은 이게 독서에서도 인지주의와 같은 맥락, 이제 구성주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스키마라든지 아니면 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초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략 차원으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정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제 획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가장 특징적인 걸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특징적인 걸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형식주의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되죠. 뭐냐면은 자, 여기 문장 및 어휘 수준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그 다음 뭐 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과제 제시, 오류 점검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오류를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첨삭해 주듯이 하는 것이 고쳐쓰기다라고 이제 오류를 발견해서 고쳐나가는. 근데 그때 고려해야 될 것은 뭐다? 어법이나 아니면 규칙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고쳐쓰기다라고 하는 게 A의 입장이라면, B의 입장은 뭐냐면은 획기적이고 그 다음에 초인지를 활용을 해서 전략의 적절성까지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고쳐쓰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인지주의 작문이론 관점에 근거해서 고쳐쓰기를 다룰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배경지식이 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억이 무엇인지. 자, 보시면은 필자의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그럼 필자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 고려를 하지 않는 글쓰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자의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독자라고 하는 것이 소통해야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맞을 것 같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인데 이거 선생님들 독자 고려하는 아무 전략이나 쓰시면 안 돼요. 독자를 고려하는 아무 전략이나 쓰시면 안 되는 게 여기 고쳐쓰기 과정에서죠. 고쳐쓰기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독자를 고려하면서 고쳐쓰기 전략을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독자를 고려하는 고쳐쓰기 전략을 쓰셨어야 됐기 때문에 뭐 돌려읽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문 워크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전략이기 때문에 돌려읽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 전략이나 쓰시면 안 되고 고쳐쓰기 중에서 독자를 고려하는 전략을 썼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문제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렇게까지 읽기 자료를 많이 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선생님들 시간을 잡아먹는 용도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읽기 자료가 상당히 많이 길어졌어요. 문학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교육론도 그렇고 전부 다 읽기 자료가 상당히 길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독해를 잘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하는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하는가, 이런 게 조금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을 읽고 읽기 쓰기 통합 수업의 지도 방안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큰 의미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기억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활동 1에서, 니은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활동 2에 선별한 정보에서 각각 한 개씩 찾아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기억은 글의 중심 내용 파악이에요. 니은은 글쓰기에 필요한 정보 선택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헷갈리셨을, 조금 이제 당황하셨을 조건이 뭐냐면 각각 한 개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 같냐면은 읽기자료 1과 읽기자료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한 개씩 자꾸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끊으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렇게 찾아내셨으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글의 중심 내용 파악과 관련된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먼저 보셔야 되겠죠. 여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윤리적 소비는 환경을 가장 우선시하는 소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윤리적 소비는 건강, 환경, 사회, 인권 등의 윤리적 가치를 소비 결정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소비 행동을 뜻한다라고 해서 이 중에서 환경은 일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랑 건강, 사회, 인권이 포함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상위어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윤리적 가치라는 상위어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요약을 할 때는 뭐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여기 윤리적 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조금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는데 여기 사회적 차원, 생태적 차원, 개인적 차원이 있어요. 이 세 유형으로 지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저한테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요약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중심 내용은 어느 정도 잘 요약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부분만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냐면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윤리적 소비가 세 가지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필요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 필요한 수준 또는 충분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쓰기에 필요한 정보 선택인데 정보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요거 언급을 할 때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쓰기 목적을 고려를 해가지고 자료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쓰기 목적을 보시면은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1에 재활용품 구매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료 1에 재활용품 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지우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자료 1의 재활용품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료 1의 재활용품 부분만 찾기 위해서 살짝 지워본 상태고. 자, 보시면은 여기 생태적 차원에서는 자연 생태 기반의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며 재활용품 및 친환경 제품의 구매 등을 권장한다.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재활용품 구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음식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라고 보시면 음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음식에 대한 거는 지금 요 뒤쪽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앞부분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재활용품 구매해가지고 읽기 자료 1번을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재활용품 부분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뭐 비닐라벨 제거 생수 이런 부분. 그래서 근데 여기도 지금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식품기업 S사에서 출시한 비닐라벨 제거 생수는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여기 환경보호 차원이거든요. 분리배출의 편의성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랑 관련되어 있고 지금 먹거리랑 관련되어 있는 건 여기 뒷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재활용품 구매와 관련된 거는 읽기자료 1이든 2든 활용을 했었을 때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설득하는 부분과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지금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런 걸 찾아가지고 선생님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인데 활동 3의 경우에는 디귿 중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친 게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게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때 너네는 항상 주장 다음에 이유만 제시하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네의 글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항상 지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 지도를 할 때 이 근거 들기 훈련을 매번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대로 그냥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모두는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주장이죠. 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왜냐하면 때문이다로 끝나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때문이다로 끝나는 것은 이유다 라고 얘기를 애들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유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일은 공동체에 이롭습니다. 특히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요 정도만 쓰면은 이게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증명이 됐느냐? 이롭다? 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냥 이롭다라고 내가 입으로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이것도 증명이 되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즉 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충분히 타인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있을 수준의 객관적 그리고 사실적 자료입니다.
이런 거를 근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런 거를 드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애들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답안을 쓰실 때 이런 근거를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게 딱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완 방법을 2에서 찾아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요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이제 언급을 할 때 뭐냐면은 K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요거 이제 신뢰성을 위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 출처죠. 출처고 식품기업 S사에서 출시한 비닐 라벨 제거 생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은 아,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를 수정하는 방안이죠. 수정하는 방안이에요. 이거는 다소 학생 입장이에요. 요거는 학습자 입장입니다. 사실은 실제 이제 임용시험 문제라고 한다면은 수정하는 방안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도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든 아니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 출제가 되었다. 어쨌든 요거를 활용을 해서 보완을 하는 방안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요거.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1어절로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장문 같은 경우가 평가가 출제가 되려면은 장문에서 출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기준을 활용해서 채점자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은 여기 지금 장문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 방법. 이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다형 문항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영락에서는 대안적 평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트폴리오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 방법과 관련된 애는 어디서 나오기가 조금 좋냐면은 독서에서 나오기가 좋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 뭐 빈칸을 뚫어놓고 평가를 한다든가 빈칸 메우기 기법 이런 식으로 기법과 관련된 내용은 독서에서 출제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채점자와 관련해서는 장문에서 출제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 다음 이제 또 여기서 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채점 기준 만들어 보는 거죠. 채점 기준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장문에서 좀 유용한 방법이다 라고 이제 보는데, 여기 보시면 장문 채점 상황에서는 최소 2명의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신뢰도를 추정하려면 채점자가 상호 어떻게 채점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각각 분리되어서 채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요게 약간 답안용 용어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안용 용어는 따로 있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교육론도 그렇고 답안용으로 사용해야 될 용어는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개론서나 교육과정에서 도출을 해서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장문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이기 방법, 채점자 교육을 통해 채점자의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 정도를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 특히 채점자들이 장문 평가 척도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채점자들마다 평가 척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 척도의 점수에 대항하는 각각의 전형적인 무엇을 제시를 해야 되느냐, 전형적인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된대요. 전형적인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 평가 기준안이라든지 뭐 이런 원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차원을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평가 척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평가 점수를 제시를 한다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평가 척도가 구형된 양상을 글의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를 가리키는데 라고 되어 있죠. 이 텍스트죠. 그럼 뭐 텍스트이기 때문에 모범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가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다라고 언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제 표현을 찾으셔가지고 답안을 도출을 해내시는, 니은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답안에 채점 범위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채점의 허용도가 있을 것 같고, 기억 부분은 독립 부분으로 몰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런 거였고요. 사실 요게 채점자 간 신뢰도라고 하는 게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뭐가 있냐면은 독서에서도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유사하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독서에서 이게 이독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독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책의 난도, 텍스트 난도죠. 텍스트 난도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 난도를 판단을 할 때 이게 양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질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질적 판단과 관련해서 채점자 신뢰도 부분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들을 전부 다 이제 분리해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약간 통합해서 공부를 하시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했던 걸 여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건데요. 비언어 준언어 부분이죠. 비언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발표와 관련해서, 발표든 아니면 담화와 관련해서 언어적 표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준언어, 그 다음에 비언어, 이렇게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 활용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번엔 지금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가 출제가 될지 약간 예상을 해야 돼요. 준언어와 비언어는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어떤 유형이 있는가, 어떤 것들을 이제 여기에 포함시켜서 준언어, 비언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보통 효과는 언어적인 것을 이제 보완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경우를 제시를 했냐면 모순되는 경우를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모순되는 경우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비언어 메시지가 상충할 때 지금 요게 모순될 때죠. 모순될 때인데 무엇을 더 믿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냥 선생님들 상식선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약간 상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약간 상식이 다를 때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비언어를, 상충할 때는 비언어를 더 신뢰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억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했었을 때 여기 니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는 아마 무의식적 표현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반영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구체적인 예인데 준언어를 활용해 순서 교대의 적정 지점을 알리는 것인데,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상상하셔서 예시를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음 사람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준언어죠. 준언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표정이나 행동은 나오면 안 되고요. 목소리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의 개념인데, 다음 사람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목소리의 크기를 살짝 줄여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다음 사람이 좀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보다가 자기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요거는 약간 답안 자유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얼 또 다른 역할이에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 것 등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표현을 한 거냐면은 이제 악수로 한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군대에서 누군가한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사, 말로 할 것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대체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대체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역할을 가지고 와서 써주시는데,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이제 해놔야 되는 거죠. 군대에서 거수경례라는 건 뭐예요? 이게 존경의 뜻을 대신 표현을 하는 거고, 고개를 조아려 기도하는 것, 이거는 뭐 예찬이라든지 뭐 이런 태도를 대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체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셨어야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단순한 문제이긴 한데 그동안에 많이 안 다뤄왔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당황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요 자료 1, 2, 3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A에 들어가기 알맞은 표현을 찾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 A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자료 2의 두 번째 문장에서도 가치 판단이 담긴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예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 1은 두 번째 문장에서 가치 판단이 담긴 낭비라는 어휘를 사용해. 그런데 이 가치 판단이 담겼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찾으셔야 되죠. 문제의 원인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가치 판단이 들어간 표현이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낭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용이 되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여기에요. 자원 절약을 핑계로 휴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핑계로 한번 지어볼까요? 자원 절약을 핑계로 요 전체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휴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휴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사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 뭔가 자원 절약을 핑계로 대고 있는 존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핑계로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표현의 효과를 기억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을 보시면 필자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필자의 어떤 관점을 제시했느냐라고 하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구성을 하실 때 필자의 어떤 관점인지라고 하는 필자의 관점 언급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필자의 관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필자의 관점을 강화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강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가? 결국에는
누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독자를 설득하는데, 독자 설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독자를 감정적으로 설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3이 니은의 측면에서 자료 1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야 되고요. 차이점을 찾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뒷페이지에서 찾아볼 텐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요 다음 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니은은 문제 원인 진단이에요. 니은은 문제 원인 진단이고, 그것은 문제 해결 방법인데, 사실은 여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조금 더 어려운데,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이번에 3개로 조건을 쪼갰죠. 원래는 요거 2개를 합쳐서 제시를 할 법한데,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의 주체를 고려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료 1과 자료 3의 문제 해결 주체를 언급을 해주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답안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보면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은 무상 제공됨으로 사람들이 휴지를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기 때문이다. 이거 비교해 보시면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자료 1과 자료 3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무상 제공됨으로 사람들이 휴지를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무상 제공됨으로 사람들이 휴지를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 것이 원인이다.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고, 사실 포인트는 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휴지를 아껴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인 거고, 두 번째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유료화해야 된다 인 거거든요. 두 개의 해결 방안이 다른 건 알겠어요. 다른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주체를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주체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고, 여기는 누구?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언급을 하셔야지 뭐 뒤에 거를 언급만 하신다고 정확하게 답이 점수가 다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7문항이었고요. 총 2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항은 없었고, 저의 입장은 뭐냐면은, 상당히 지문이 길어졌다. 그리고 뭔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안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공부를 정확하게 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배경 지식이 많으면 답안을 도출하시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영락책을 많이 안 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개론서, 저희가 그렇게 범위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들 교육론이 범위가 많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교육론만큼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게 많지 않은 경우도 없어요. 지금 문학이나 문법보다 훨씬 더 범위가 좁고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와 있는 개론서 중에서 대표적인 2권씩은 다 보는 게 저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문제의 흐름을 보자면은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다. 그래서 글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석 연습은 뭐를 가지고 하느냐? 새로운 글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하게 많지만 선생님들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학생들 용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지문들을 활용을 해서 글 분석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고 글을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문 이론 출제가 됐고 그다음 뭐 독서와 관련된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출제가 얼추 다 된 셈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체 범위를 보시고 중요하다 싶은 키워드들 찾아서 내가 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해 두는 것, 이게 일단 기본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분석력을 좀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론 문항 해설이었고요. 이 외에도 기타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문항과 관련된 좀 더 논의해봐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 여기 임용국어 안 풀릴 땐 간편하게 오픈 채팅 박문강 류나 검색하시면은 나오고요. 지금 QR코드 찍으셔도 오픈 채팅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조금 논의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박문강 임용국어 류나였습니다.